네, 요즘 북이 이 전쟁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남과 북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쟁이라는 것은 일어날 가능성이 잘 1%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불행한 사태가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이 이제 전과 달리 남에게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핵무기에 대한 이해인데요. 전략 핵무기,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거죠. 단 한 발을 맞더라도 3, 400만 명의 도시가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한 발도 안 맞아야 되고 상대방의 모든 핵무기를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모두 제거해야 됩니다. 미국과 소련이 냉전 시기에 약 2만 5천 개 정도의 핵탄두를 가졌고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이러한 핵무기, 그 동맹 무기죠. 동맹 무기의 핵무기까지 전부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가짜 핵무기까지 제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 바다에서 24시간 발사 체계를 갖추고 선제 공격이 미국이 받을 경우에 소련이 미국에 대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징후가 보이면 미국은 1,500발을 한꺼번에 핵무기를 발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련에게 먼저 선제 공격을 당했을 때 미국은 핵무력의 3분의 1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보복으로 모든 것을 다 발사하도록 돼 있고 결국은 핵전쟁은 이런 공멸이기 때문에 미소 간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실제로 미국의 핵미사일이 한 발이 소련을 향해서 날라왔었는데 근데 경보가 울렸는데 소련의 방공사령관이 모스크바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핵전쟁의 보복을 고려할 때 한 발을 쏘는 바보는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오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전략 핵무기는 실제로 사용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공포용으로 만든 방어입니다. 그래서 헨리 키신저가 핵무기와 대외정책이라는 논문에서 전략 핵무기를 가진 나라는 모든 나라와 불가피한 조약을 맺는 것 같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 이렇게 미국의 침략, 그죠? 미국의 침략 위협에 시달리는 북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거죠. 핵무기로서 국가 안보를 지켜내겠다. 오늘날 미국과 러시아는 발사 가능한 핵탄두가 약 1,500개 내외로 알려져 있고요. 어, 전쟁 억지력을 가지려면은 수소폭탄급이라더라도 미국에 대해서 최소 3, 400기를 배치해야 됩니다. 중국과 북이 미국과의 핵전쟁에 대비해서 10년 이내에 그 정도의 무기를 비축하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 상대방의 선제 공격에 보복용 핵무기를 보존하려면 바닷속에 숨겨놓은 핵이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서 핵 잠수함을 보유를 해야 돼요. 북이 이제 마지막 단계로서 이 핵 잠수함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술 핵무기를 보게 되면 핵무기의 파괴력이 매우 높죠. 그래서 전투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실전에 이거를 쓰려는 욕구가 강해지게 됩니다. 당연히 미국과 소련도 이 전술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미소는 재래식 무장에 있어서 최강이기 때문에 비핵 무장 국가에게 전술핵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고요. 미국과 소련 간에는 전술핵을 사용하면 좀 더 강한, 더 큰 전술핵을 사용하고 결국 보복전으로 이루어져서 전략 핵전쟁을 가져올 거라는 그러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즉, 공포용이라는 전략 핵무기의 존재 가치가 전술핵 때문에 상실된다는 거죠. 결국 미소는 서로에게 단 한 번의 전술핵을 사용하지 않았고 전술핵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점차 폐기해서 아주 최소한 부분만 보유하게 됩니다. 남에 대한 북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보면 먼저 전술 핵무기로서 계룡대죠. 국방부, 청와대, 군사시설, 오산 뭐 이런 데겠죠. 군산 이런 핵발전소 이런 데를 공격하면 미국이 만약에 핵무기로 반격하지 않는다면은 이러한 공격을 받은 남은 전투 의지를 상실하겠죠.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 더 이상 전쟁할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의 입장에서는 굳이 자기 이웃에 전략 핵무기를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에 대해서는 전략 핵무기가 아니라 전술 핵무기로 충분하다는 거죠. 전략 핵무기는 상대방을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멸망시키는 무기이지 남을 점령하거나 남을 통일하려는 무기가 아닙니다. 북의 전술 핵무기에 미국이 전술 핵무기로 대응하냐의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전략 핵무기 전쟁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북이 최소한 200개 이상의 핵무기를 숨겨놓고 미국의 대량 공격에도 그중 몇 발이라도 살아남아서 LA나 뉴욕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국은 북의 전술 핵무기에 대해서 핵전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과거 미국의 최대 우방이었던 영국과 프랑스도 미국이 런던과 파리를 소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뉴욕이나 LA가 소련의 핵폭탄을 막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미국의 핵무기를 믿지 않고 핵무기를 개발한 것. 마찬가지죠.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북의 전략 핵무기에 미국이 보복을 한다? 이거는 쉽지 않을 거란 거죠. 그래서 미국이 전략 핵무기 전쟁을 두려워해서 북에 대한 전술 핵무기에 대해서 보복을 못한다면 북의 입장에서는 남에 대해서 재래식 무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군사적 이익이 있습니다. 북은 전술 핵무기를 사용해서 전투에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술 핵무기로 남을 점령하거나 통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남의 재래식 육해공군 재래식 무장 능력은 북보다 높다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전술 핵무기로 이런 재래식 무장 능력을 모두 무력화시킬 수 없다. 점령을 하려면 결국 육해공군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남의 전투 의지를 꺾고 본때를 보여주고 북 자신의 안위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이 전술 핵무기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북이 이 전술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자 과거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 즉 전략 핵무기를 남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번복해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말로는 이제 남을 초토화하겠다는데 그 정도로 남을 멸망시킬 정도의 전략 핵무기를 바로 이웃에 사용한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라고. 그렇다면 어떤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냐죠? 과거 사례를 보면 러시아, 중국, 미국에게 이제 전략 핵무기 전쟁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신시켜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미국, 중국, 러시아 모두 다 공멸할 수 있는 핵전쟁을 북한이 일으킨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건 전면적인 핵전쟁을 할 생각이 없다. 이 정도 수준이 됩니다. 또한 서울과 같은 데서 대량 살상이 발생해서 민족 내부의 비판이라든가 국제사회의 비판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받을 필요는 없다. 어차피 남을 점령해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없기 때문에 무리하게 대규모 핵전쟁을 할 이유도 없고, 반면 이제 남 역시 북에 대해서 재래식 무기로 상당한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남의 보복 능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즉 전면전 북에뿐만 아니라 남에 대해서도 전면전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서도 핵무기를 과시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 한마디로 우리가 진짜 핵무기를 가졌고 핵무기란 이런 것이니까 까불지 말라는 수준은 된다. 결국은 연평도와 같이 이 대규모 연평도에서는 사실은 후격전이 일어나더라도 전면전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죠. 관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육지에 비무지장지대 중화기 밀집 지역에서는 이거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연평도와 같은 도서 지역
혹은 해상에서 수백 명이 있는 정도의 중형급 함정, 혹은 인명 피해가 적은 상징적인 군사시설 등을 시범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 결국 핵무기를 고성능 재래식 무기 수준으로 최소화해서 재래식 무장의 열세를 극복하는, 그죠? 극복하는 공격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북의 그 목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전에 사용 가능한 최소형 핵무기를 본다면은 핵무기가 폭발을 일으키려면 최소한의 무게가 필요하답니다. 우라늄이라든가 플루토늄에 따라서 다른데 어쨌든 직경 10cm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직경 10cm 정도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1962년 미국이 실전에 배치한 핵탄두 W54. 이 그림이 이제 나오죠. 요만한. 이거는 특히 이제 그 155mm 대포죠. 155mm 대포를 이용해서 그 155mm 포탄에 장착하는 핵탄두입니다. 이 똑같은 거. 그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대포에도 장착할 수 있지만 배낭이죠. 핵배낭이라든가 핵지뢰라든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 파괴력은 이제 TNT 10톤으로 히로시마 원폭 리틀보이의 약 1500분의 1 정도 소규모고 폭발력이나 방사능 등 피해가 인근에 있는 아군에게 우려할 정도가 아니다. 이거를 한다 하더라도 핵폭탄을 사용했다는 그 비난이죠. 비난, 그 대량 보복 가능성을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상징적인 수준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과거에 이걸 특수부대가 주요 시설 파괴용으로 배낭에 넣어서 공중으로 침투하거나 어뢰, 포탄, 심지어 이제 무반동포 혹은 무반동총에 장착해서 지프로 운송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미 남해도 냉전 시대에 이런 것들이 다 배치된 바 있습니다. 북이 2023년 3월에 전술 핵탄두 화성 32를 공개했는데 직경 50cm, 길이 90cm, 500kg, 5, 5킬로톤의 폭발력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탄두를 탐지할 수 있는 무기체제, 8가지 무기체제도 공개를 했습니다.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그 다음에 수중 공격 무인정,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북이 공개를 한 거고, 이거를 장착할 수 있는 무기 체계입니다. 이걸 일부러 다 이렇게 공개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후방을 공격하는 것, 은밀하게 후방을 공격하는 것, 수중 무인 공격정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전방에 한정된 목표를 공격하는 것, 미사일이죠, 미사일. 그래서 미사일이나 방사포나 유도 기능이 다 들어있고, 그리고 이들 이제 변칙 기동, 그죠? 불규칙. 미사일은 이제 이렇게 궤적을 따라서 탄도의 궤적을 따라서 가게 되는데 이 미사일의 그 변칙 기동 기능을 하면 불규칙한 궤적을 흐르기 때문에 역행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어, 유도로 정확도를 높이고 변칙 기동으로 유격 회피 가능성을 높였다. 그런데 이 정도 5킬로톤의 규모는 전면전 상황에서 지휘부나 공군 부대 등 상당한 타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면전을 상정하지 않는 국지전이나 우발적 충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모보다는 초과입니다. 그래서 엄포용 전술핵이 되려면 이것보다 더 소형화돼야 되는데 북이 과연 냉전 시대 미소 수준으로 핵탄두를 소형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최근에 북이 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러한 속도를 봤을 때 냉전 시대에 미소 정도의 수준으로 도달했거나 아니면
조만간에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발적인 충돌에서도 전술핵이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한 이러한 전술 핵무기죠. 무반동포 혹은 무반동총의 실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무반동포죠. 그래서 시험 발사를 하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래서 준비를 해서 사전에서 이렇게 해서 쏴서 이 정도 폭발을 했는 게 바로 이제 아까 무반동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인 핵무기를 과시하는 것.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통해서 핵 폭발력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비난 가능성이라든가 확전 가능성을 줄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전술핵을 폭파시켜서 핵 보유 능력으로 엄포를 주는 것, 이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징검다리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이 남한에 전술 핵을 배치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과거 사례를 보기 위해서 냉전 시기에 남한에 배치된 전술 핵무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1957년에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서 유엔 사령부는 한반도로 해외의 무기 반입을 금지하는 정전협정 제13조 D양의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958년에 유엔사는 한국에 핵무기를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미군은 한국의 핵무기 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했는데 먼저 미8군 산하의 제7 보병사단은 원자전에 대비한 팬토믹 사단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1991년까지 한국에 지뢰, 항공폭탄, 포탄, 미사일 형태의 전술핵을 배치를 했습니다. 1960년대에 최대 950여 기까지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냉전 기간 동안 한국에 연이어 1720개의 전술 핵무기를 배치했는데 이는 나토에 배치된 전술 핵무기의 4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핵 딜레마, 미국의 한반도 핵전 체계의 뿌리와 전개 과정의 저자인 피터 헤이지 교수에 따르면 그 당시에 냉전 당시에 서울의 주한미군 사령부에는 한국에 배치된 핵무기죠. 전술 핵무기를 통제하는 사령부가 있었고 이것이 이제 워싱턴을 포함한 전 세계 핵 사령부와 연결돼 있어서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언제든지 핵 미사일이나 핵무기를 사용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도봉산의 핵 포탄이죠. 핵 포탄을 비축하고 의정부에 핵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포대, 뭐 복사포 등 이런 것들을 포대를 두고 있었고요. 군산기지에는 이제 비행기에 장착할 수 있는 60여 개의 핵 중력 폭탄, 그죠? 이거를 F4와 F16을 배치를 했고 군위에는 이러한 공대지 핵 미사일 훈련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핵무기는 계속해서 증강되는데요. 1959년에 핵무기를 장착하고 1100km를 날아가는 마타도어 크루즈 순항 미사일이죠. 1개 비행 중대를 배치했고요. 1961년에는 사정거리가 1800km인 메이스 그다음 1986년에는 랜스 미사일 발사대 2대를 배치를 하겠습니다. 랜스 미사일은 히로시마 원폭의 5분의 1에 해당되고 한 개 대대는 109개의 랜스 미사일을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미국은 지대진 미사일, 서전트, 순항 미사일, 라이크, 헤르클레스 등을 배치했습니다.
이러한 전술 핵무기는 사정거리죠. 1800km. 그죠? 이런 1800km. 이러한 사정거리를 볼 때, 1000km가 넘어가는 거 볼 때,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과 소련에 대해서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소련 역시 한국을 겨냥하는 전술 핵무기를 아시아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소 양국은 핵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북한을 또 소련은 남한을 모두 전략 핵무기로 공격하는 이러한 전쟁 계획을 수립을 해놨습니다. 이토록 많은 남한에서의 핵무기, 전술 핵무기가 철수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략 핵무기는 서로 공멸을 의미합니다. 냉전 시대 때 미국이나 러시아는 발사할 수 있는, 항상 발사할 수 있는 핵탄두가 5천여 개를 가지고 있었고, 미국의 경우에 선제 공격의 경우에는 3,200발, 보복의 경우에는 1,700발을 쏘기 때문에 전략 핵전쟁은 승자와 패자가 없는 공멸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무기입니다. 반면에 전술핵은 전략 핵전쟁을 유발하는 매우 위험한 무기입니다. 전술핵 무기는 처음에는 전면전을 하지 않겠다는 전제로 포탄이죠. 포탄과 같은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지만 쌍방은 점차 파괴력이 높은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고 결국은 전략 핵무기까지 사용하게 되는 이러한 상승 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전술 핵무기는 매우 위험한 핵무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냉전 끝 무렵에 고르바초프와 레이건이 핵무기 감축 협상을 하면서 이러한 전략 핵전쟁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우선은 우주죠, 우주 그 전략 무기 개발 중단. 우주에서 상대방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겁니다. 우주에서 발사하는 이러한 우주 전략 무기, 스타워즈 개발 중단, 그다음에 요격할 시간이 부족한 중거리. 장거리 경우에는 약 30분이 걸리는데 중거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10분인 같이 이렇게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상대방에게 이 적중이 되므로 요격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중거리 이 미사일, 그다음에 전술 핵폐기 이것들을 먼저 논의했고요. 그 결과 1991년에 부시 대통령이 이 전술 핵무기를 폐기한다고 발표를 했고, 고르조프 대통령도 역시 같은 해에 전술 핵무기를 폐기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미소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전술 핵무기를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이죠. 남한에서도 전술 핵무기를 철수하게 되는데요. 이런 배경에서 남북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이와 같은 배경으로 볼 때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미소죠. 미소의 전술 핵무기 폐기에 따라서 타율적으로 강화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에 배경에는 한반도 비핵화에는 미소가 전술 핵무기를 철수하니 남북은 핵무기를 개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미소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미국이 이 조선의 핵무기 개발과 배치에도 불구하고 남한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을 지금까지 그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조선의 핵무기에 대항해서 남한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면은 이것은 조선의 핵무장과 조선의 핵전쟁 수행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도나 파키스탄, 이스라엘에게 부여된 사실상의 핵 보유국 지위를 조선에게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이 북핵을 인정하게 되면 남한과 일본에서 북핵에 대항해서 핵무기를 개발해야 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대만 역시 이 핵무장 국가인 중국에 대항해서 핵무장을 개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중동에서 이란이 핵무장을 가속화하고 이에 대응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핵무장도 자극하게 돼서 결국은 핵이 확산됨으로써 미국의 핵 독점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조선의 핵무기 또 조선의 핵무장 능력을 사실상 인정하는 여기에 대항하는 남한의 전술핵 배치는 미국이 선택할 수 없는 정책이었습니다. 둘째는 일본이 이 비핵화 노선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는 어떠한 핵무기를 상시적으로 주둔할 수 없습니다. 남한에 만약에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된다면 이는 유일하게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전술 핵무기가 배치된 것이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적대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가 남한, 일본, 대만, 괌 등의 동아시아를 겨냥하는 전술핵 배치를 자극하게 됩니다.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전술핵 전쟁이 결국은 전략핵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나라와 전술핵 배치 경쟁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유럽에 이미 전술핵이 배치된 조건에서 동아시아까지도 전술핵을 배치한다면 유럽은 경우에 따라서 동시에 유럽과 아시아에서 전술핵 전쟁을 해야 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되면 이러한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전술핵 전쟁이 두 개의 전략 핵 전쟁으로 비화된다면 미국으로서는 이거를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셋째는 남한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는 게 군사적으로 불리하다는 겁니다. 남한의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고 조선의 요격 미사일이죠. 지대공이나 지대함이 되겠죠. 잠수함이나 핵을 장착한 비행기, 전폭기나 이러한 전투기, 폭격기를 유격하는 이러한 유격 미사일 사정거리 밖에 공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전술핵 미사일이나 폭격기나 전투함 발사 전술핵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 경우에는 아직 북의 영해 밖이기 때문에 잠수함이나 비행기가 조선을 아직 침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선에게 요격당할 염려 없이 기습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남한 영토에 전술핵을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남한의 미사일 기지나 공군 기지에서 전술핵을 배치하면 조선이 이 전술핵 전쟁을 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이러한 전술핵 저장 장소와 전술핵 배치 장소를 집중적으로 타격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선으로 하여금 전술핵 전쟁을 유발하는 이러한 역효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 B-52 이 전략 폭격기는 항속거리가 9,000마일이므로 미국 본토죠. 괌이나 하와이는 물론 미국 본토에서도 논스톱으로 날아와서 TNT 150킬로톤입니다. 150킬로톤이면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거의 10배 정도 되겠죠. 이러한 폭발력을 지니는 수소폭탄을 시속 550마일이죠. 음속에 좀 떨어지는 속도로 1500마일, 약 2500km의 사정거리를 가지는 공대지 순항 미사일을 20개까지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 한 대, 폭격기 한 대에서 20개의 미사일을 날려보낼 수 있다는 거죠. 오하이오급 전략 핵 잠수함은 더 심각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는 24개의 발사관이 있었지만 핵 군축으로 현재 20개의 발사관으로 감축됐고 하나의 발사관에는 475킬로톤, 엄청납니다. 준 수소폭탄급에 달하죠. 이러한 트라이던트 2D5 미사일을 8발을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한 잠수함에서 160발의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B-52 폭격기 한 대는 20발, 그 다음 핵 잠수함은 160발의 미사일을 한꺼번에
북에 요격할 수 없는 장소, 먼 거리에서 발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전술 핵 무기를 한국 내에 배치하지 않더라도 군사적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넷째는 전술 핵은 공멸전이 아니라 제한 전쟁에 사용되는데, 그래서 미국과 조선이 제한 전쟁을 한다는 거죠. 그러한 제한 전쟁은 미국의 압도적인 재래식 공격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선의 경우에는 재래식 무기가 파괴력이 적기 때문에 전술 핵 무기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재래식 무기로 전술 핵 무기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미국이 이 전술 핵을 한국에, 그렇죠? 한국에 배치하지 않는다면 조선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전술 핵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핵 공격보다는 수도권을 겨냥으로 방사포나 미사일을 공격을 해서 1차 공격을 전술핵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로 감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선과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한국에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다면 필연적으로 핵전쟁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재래식 전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도 최근에 미국이 정책을 바꿔서 전술핵 배치로 돌아갈 가능성, 그죠? 전술핵 배치로 입장을 바꿀 수 있는지 그런 가능성은 어떤 조건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조선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지키려면 조선의 핵 폐기 이전이라도 미국은 조선과 핵 동결과 군축, 통제 협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약속을 받아내야 되는 거죠. 이는 조선과 핵 군축을 한다는 것은 조선을 사실상 핵 무장 국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한과 일본이 핵 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는데 바로 이러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남한에 전술핵을 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조선의 핵무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할 가능성 적지만 만약에 조선의 핵무기를 인정해서 군축 협상으로 간다면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해야 될 이러한 필요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둘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러시아는 경우에 따라서 그죠? 나토의 무기로 러시아의 영토 깊숙이 사용한다면 러시아는 전술 핵을 우크라이나에 대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 대치에서 중국이 아직까지는 전술 핵 무기를 대만 전쟁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사실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중거리 미사일을 장착해서 주일 미군 비라든가 이러한 괌에 타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술 핵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한 동아시아에서 전술 핵을 배치할 필요성이 높아지는데 동아시아에서 전술 핵을 배치할 수 있는 곳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거죠. 일본은 비핵화 노선 때문에 전술핵 배치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비핵화 노선을 폐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반면 남한의 경우에는 조선의 핵무장으로 이미 한반도 비핵화가 사실상 파타에 난 셈터고 북의 핵무장에 대항해서 남한의 독자적인 핵무장이죠. 이거를 하자는 주장을 하는데 바로 이러한 남한 독자적인 핵무장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이죠. 이 방안으로 전술핵 배치가 필요하고 실제로 핵무장에 반대하는 남한의 보수 정치인들도 전술핵 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핵무기는 전술 핵무기의 경우에도 사실은 군사적 판단보다도 안보 심리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남한의 전술 핵무기 배치가 아까 살펴본 대로 군사적으로 불필요하고 불이익하더라도 미국이 남한에 대한 핵 우산이죠. 이 핵 우산 정책을 확실히 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준다는 측면에서 강력한 안보 확신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전술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넷째는 미미하지만 남한내 전술핵 배치는 조선의 전술핵 공격에 대해서 신속하게 반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한 밖에서 전술핵 사용보다도 군사적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한미는 조선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 우선적으로는 사전 탐지를 통한 요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이 가까운 거리죠. 서울과 이 북이죠. 비무장지대 와는 되게 가까운 건 개성에서 발사를 한다면 서울까지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는 1분이라고 합니다. 일반 미사일도 고체 연료를 장착하기 때문에 5분 정도 거리랍니다. 이런 두 개의 발사 준비 정도라든가 극초음속 미사일의 미사일 속도를 고려할 때 사실상 북의 공격을 와해시키는 한국과 미국의 요격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어쩔 수 없이 전술핵 공격을 받은 후에 보복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남한 내에 전술 핵무기가 배치됐을 경우는 조선은 선제 공격을 할 때 당연히 남한의 전술 핵 무기에 대해서 기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지하 깊은 곳이나 바닷속에 숨겨놓겠죠. 이렇게 살아남는다면 신속하게 반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조선이 이 깊숙이 숨어 있는 남한 내 전술핵 무기를 파괴하려고 하겠지만 만약에 살아남는다면 신속하게 반격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 남한의 전술핵이 배치되지 않는 경우는 핵 잠수함과 전폭기를 이용해야 되는데 핵 잠수함이죠. 핵 잠수함이 남한 영토 내에, 영해 내에 항상 대기하는 것도 아니고 전폭기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잠수함과 전폭기를 이동시켜야 되는 거죠. 이동시켜야 되는. 그리고 이동시키지 않는다면 장거리죠. 장거리에서 발사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전술핵 발사, 즉 보복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의 전술핵이 한국에 배치된다면 어떤 운영을 할지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러시아에 대항해서 유럽에 약 100여 개의 전술 핵무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핵, 기획 그룹은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트르키예 등 5개 국가에 이러한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핵무기에 관한 계획, 그다음에 의사결정, 운반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기구입니다. 나토는 유럽이죠. 러시아에 대해서 재래식 무기가 압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전술 핵 공격 혹은 재래식 공격에 대해서 이 재래식 공격을 나토가 하더라도 러시아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서 전술 핵 무기로 공격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반도와 다른 점이죠. 조선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재래식 보복이 가능하지만 러시아에 대해서는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반도와 달리 유럽에서는 전술핵 배치의 군사적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바로 그 미국의 전문가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술 핵무기는 나토의 전폭기에 장착되고 나토 정상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미국 대통령이 최종 발사 명령을 합니다. 이를 이제 나토식 핵무기 공이라고 하지만 최종 발사 권한은 미국 대통령이 행사합니다. 러시아의 기습 공격과 같은 이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미국 대통령이 단독으로 핵무기를 발사하고 그 동시에 나토 정상에게 통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토식의 핵 공유는 엄밀하게 진정한 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핵 확산 금지 조약은 핵 보유국이 비핵 보유국에게 새로운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혹은 핵무기를 빌려주는 것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법 체계에서 진정한 의미의 핵무기 공유는 국제법 위반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미는 2023년부터 핵 협의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남한의 조선으로의 핵무기로 인한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북핵 대응과 한미의
확장 억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확장 억제는 미국의 핵 전략과 한미의 재래식 전략을 통합 운영하는 겁니다. 즉, 핵무기에 대한 대항은 반드시 이 핵무기로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압도적인 재래식 무기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북핵에 관한 정보 공유, 그 다음에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체계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관련돼서 정례적으로 확장 억제 수단의 운영 연습이죠. 주로 이제 재래식 한국군의 경우에는 어, 그 현무죠. 현무를 중심으로 한 어, 높은 수준의 재래식 보복 수단이게 되겠죠.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핵 보복이죠. 이러한 훈련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핵 잠수함과 핵 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 자산의 전개죠.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전략 자산을 더 자주 한국에 들이고, 그 다음에 핵 무장의 강도를 높여서 한국에 핵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더라도 그와 유사한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보면은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면 어떤 모습이 현실적인지를 본다면 첫 번째는 전술핵 미사일과 전략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핵 잠수함이죠. 를 정기적으로 괌 1번 오키나와나 이제 오키나와죠. 오키나와나 미국의 주1 해군 기지죠. 부산 등에 순회 입항시켜서 한국인에게 사실상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했다. 그리고 부산항이 중심되겠는데 이렇게 설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에 고정적으로 이러한 전략 핵잠수함 한 척을 배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부산항이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의 모항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다면 핵잠수함이라는 거는 사실은 은밀하게 돌아다녀야 되는데 대놓고 핵잠수함을 대놓고 부산항에 들랑달랑 한다는 것은 미국의 전략이 어긋난다는 거죠. 바다 깊숙이 있어야 되고 아주 은밀하게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핵잠수함은 탐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또한 평상시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가시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핵 미사일을 장착한 전투기나 아니면은 지상에 핵 미사일 기지는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는데 핵 잠수함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는 효과가 적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대응해서 동아시아에 전술 핵 무기를 배치하고자 하는 이러한 명분을 덜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전술 핵 무기를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미국의 전략에 유리하죠. 반면에 이러한 전략 잠수함 핵무기는 조선이 유사시에 타격하기 힘들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조선이 선제 공격을 하더라도 잠수함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한편 이제 그 전략 핵 잠수함 말고 핵 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를 장착하지 않는 이러한 무기죠. 이러한 것들은 현재 22개의 발사관에 각 7개의 미사일, 총 154개의 재래식 토마호크 미사일을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장착하지 않은 채로 부산 등 남한에 정기적으로 입항할 수 있죠. 현재도 입항을 하는데 좀 더 정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전략 자산인 초음속 폭격기죠. 랜서도 배치를 자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략 핵무기를 장착한 BOCB 폭격기죠. 그다음 스텔스 폭격기 스피릿 등의 전개 빈도를 높이고 F-22를 순회 배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 자산의 경우에는 부정기적으로 한반도에 방문을 하게 되는 거고 F-22는 좀 더
그죠? 좀 더, 일정 기간 한국에 머무르는 방식으로 순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현재 그 F-35가 없는데 F-16을 전부 다 F-35로 대체해서 상시 주둔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24년에 주일 미군의 최초로 F-35 48대가 배치됐는데 다음 순서는 한국에 F-35를 배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상에서 발사하는 전술핵 미사일, 전폭기에서 발사하는 전술 핵폭탄과 미사일의 경우에는 실제로 배치하기보다는 하나의 협상 카드로서 북을 압박하는 협상 카드로서 북이 협상에 나오지 않으면 한국에 남한의 이러한 전술 핵 미사일을 지상에 배치하거나 이러한 전폭기에서 발사하는 전술 핵폭탄과 미사일이죠. 이거를 배치하겠다고 북한을 압박하는 그러한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핵지뢰나 핵폭탄은 이미 한미가 이에 상응하는 재래식 무기가 파괴력이 충분하므로 한미 입장에서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핵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전술핵 무기, 아까 말했죠? 거의 수소폭탄급인데 160개를 한꺼번에 발사할 수 있다 그랬죠? B-52 경우에는 20개까지입니다. 그래서 전술 핵 전쟁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조선이 이 선제 공격을 하도록 허용하는 미사일 기지나 공군 기지에 전술 핵무기로 온다면 조선이 선제 공격을 하겠죠. 굳이 그러한 위험 부담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러한 눈에 띄는 전술 핵무기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파괴하는 가시적 효과가 커서 중로의 전술핵 배치를 유발하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한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거를 협상 카드지 실제로 배치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전술 핵 배치에 효과를 내는 각종 전략 자산의 전개 비용을 주한미군 주둔 방위 분담금에 포함시키겠다는 이렇게 할 가능. 지금 현재도 약 10배, 9배에서 10배 정도를 더 요구할 거다. 트럼프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단순한 주한미군 경기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전개되는 전략자산 비용과 한미 군사훈련이죠. 군사훈련 비용도 남한 정부에 요구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